56만 8천 명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어떤 경로인지 불법적으로 유출이 돼서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 대표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 자료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명태균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카톡 봤어요. 나 내려받았어요. 그 저 안심번호에 연령별로 돼 있던가. 그래갖고 저 3,000개를 해달라는데 그거 다 정해져 있어요? 설문지도 그렇게 해서 녹음해갖고 해요. 해갖고 돈 있어? 3,000개 얼마 받으면 돼? 한 1,200 받아? 자, 이제 나왔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고 이준석 당시 이제 국민의힘 대표, 지금 기획신당 의원이죠,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누가 유출했느냐라는 걸로 이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후보가 4명이었으니까 자, 윤석열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 4명 중에 한 사람이 이 당원 명부를 유출했을 텐데 누가 유출했느냐? 자, 최종적으로 이 보고서가 나와서 전달된 쪽,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쪽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지금 후보였는데 홍준표 시장이 지금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홍 시장 쪽에서 이 데이터를 줬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홍 시장이 저 데이터가 나와서 명태균이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거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 그 자료를 보면 이제 검찰이 수사해서 명태균을 어떤 식으로든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올립니다. 검찰은 성역 없이 나온 의혹들을 모두 수사하세요. 그런데 바로 명태균 씨가 홍 시장님,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하면 저보다 홍 시장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합니다. 자, 그 장면까지 좀 해설을 해주시면. 아니, 일단 저는 스픽스 박수 보내드리고 싶은데, 기존의 레가시 미디어가 많이 하는 게 뭐 제보를 받거나 취재를 해가지고 어떤 사안을 만들어요. 그거를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리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면 야당이 그 기사를 접해가지고 국회에서 또는 기자회견의 방식으로 확장하고 뭐 이런 코스로 도는데, 이런 뉴스 소스가 지금 반복적으로 스픽스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스픽스 출연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거 지금 사안은 외통수예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 누가 범죄를 저질렀고 누가 문제가 있는지, 유출됐다면 어디서 유출됐는지 밝힐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건 수사죠. 그러니까 이 모든 당시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말들 또는 주장들은 하나같이 대선 과정에서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냐, 그거를 강제 수사를 통해서 파헤쳐 보자라는 대로 모아지고 있어요. 네. 그 수사가 어떻게 가능할 건지는 좀 이따 또 자, 검찰 수사는 좀 이따가 집중적으로 다뤄야 하고요. 자, 저렇게 해서 이제 대화가 싸움처럼 오갔습니다. 그 뒤에 홍준표 시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거짓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천방지축, 헛소리 뭐 이렇게 했고요. 그 전에 당원 명부가 56만 명 유출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어제 단독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대표가 자, 미래한국연구소와 홍 시장님께 물어보세요. 자꾸 나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홍 시장은 갑자기 등장을 해버립니다. 당연히 저 자료는 윤석열 캠프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홍 시장한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홍 시장이 곧이어서 잘 됐다, 잘 걸렸네요, 저 밑에 나오죠. 자, 거짓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천방지축 헛소리하는 명태균을 그냥 둘 수가 없네요. 지난 대선 경선 때 윤 후보 측에부터 장난쳐놓고 당원 명부를 마치 내가 자기에게 흘린 것처럼 거짓말한 건 두고 볼 수가 없네요. 잘 걸렸네요 라고 해서 이제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하기 직전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저 페이스북을 내려버렸습니다. 내려버렸어요. 뭐가 걸린 모양이죠. 거꾸로 걸린 모양이죠. 전달했다고 추론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저 56만 8천 명을 불법적 요소가 있는 전달, 누가 했느냐? 홍준표 캠프냐, 윤석열 캠프냐, 아니면 두 군데서 동시에 했느냐? 이 문제가 이제 터져버린 거죠. 둘 다 했겠죠. 재밌죠? 둘 다 했겠죠. 둘 다 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지금 명태균이 계속 지금 대통령실에 사인을 보내고 있잖아요. 네. 나 건들면, 나 구속시키면 한 달 안에 하야되거나 탄핵될 수 있다. 근데 뭐 용산에서는 이제 아마 추측이 되는데 전화를 받았다. 그러니까 갑자기 말이 바뀌어서 내가 농담을 한 거다 하면서 고도의 이중 플레이를 하면서 자기를 건들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걸 주의를 분산시키면서 아무튼 이게 외곽적으로 쭉 지금 이 윤석열 경선에 대한 초점을 좀 분산시키면서 지금 이 용산과 타협과 딜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 명태균 씨는 예. 굉장히 선거의 귀재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공격을 하는 패턴을 보면 굉장히 이 근본을 흔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윤석열 씨가 이제 정권을 쥐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고발사주 사건도 제가 이제 책을 썼던 고발사주 사건도 이때 맞물려서 이제 막 이 진행했던 저는 그 경선 과정을 보고 윤석열 이제 경선 후보가 결정되는 바람에 저는 탈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시기는 저한테 너무 좀 인상 깊었던 시기라서 제가 이제 기억을 한다면 경선 자체부터 잘못됐잖아. 근본적으로 이제 외부 후보가 와서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것처럼 사실 그렇게 해서 정권을 쥐었는데 경선부터 압도적으로. 근데 그거부터가 불법이었다라는 네. 이제 지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명태균 씨는 지금 던지는 요소마다 총선 개입, 공천 개입, 그리고 경선 개입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 정권이 얼마나 이제 뿌리부터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공격을 하는 것 같아서 사인을 보내도 어느 순간 이게 누적이 되면 더 이상 이 명태균 씨조차도 이제 수습이 안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명치 쉽게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 지금 우리 댓글 보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의견 주고 계시고요. 자, 이게 58만 6천 명이 원래 홍보용으로 주는 거거든요. 지역별로 나누어서 필요하면 홍보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라고 주는 것을 여론조사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전례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불법성 여부는 당연히 지금 존재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진상을 밝혀야 한다. 지금 제 오른쪽으로 나오고 있는 저 데이터가 지금 58만 6천 명의 데이터인데 자, 13,000페이지입니다. 저거 다 출력을 하려면 아마 산더미처럼 쌓일 건데 저 데이터를 어쨌든 전달받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정면 의원이 문제 제기를 다시 합니다. 어제 아침에 저것과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2차로 가공이 되어서 자, 지금 노정면 의원 자, 4시간 전에 저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유출된 당원 정보가 ARS를 거치면서 연령과 지지층이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된 걸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뭔가 지지 호소를 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자, 이것이 이제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여론 조작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뭔가 끄림직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기에 이제 5번은 50대, 2번은 여성 이렇게 분류가 되니까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다시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호소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자, 이것이 앞으로 당원 명부가 유출이 되면서 생겼던 제2, 제3의 문제. 그래서 대선 그러면 경선 자체가 공정했느냐 아니냐 이제 이 문제로 지금 갈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명태균 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중요한 진술을 해줬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경선 과정에서 윤 후보 측에 붙어 장난쳤던 사람인 거예요. 또 하나 홍준표 시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SNS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이것 통해서 재미도 많이 봤고요. 이것 때문에 그래도 이곳저곳에서 광역 자치단체장도 2번씩이나 하고 있는 사람이고 여전히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 중에 하나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증을 해준 거죠. 이분이 선거 때 어떻게 움직였냐? 윤 후보 측에 붙어서 장난쳤던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열쇠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렇게 SNS를 잘하는 사람이 갑자기 도둑이 제발 저리는 식으로 꼬리를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거기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혹시라도 여론조사 결과치를 가지고 그 원 데이터를 다른 용도로 활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까지 제기되는데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명예훼손 문제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서 일단 문제 제기를 이 정도까지 하면서 계속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21일 날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강희경 씨를 정인으로 출석을 시켰고요. 강희경 씨는 혹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 자리에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의원 같이 나와서 진실을 밝히자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그 싱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니까 그것도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이 두 사람도 같이 나와서 국민 앞에서 진실하면 그대로 드러내놓고 한번 논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 작가? 뭐 그것은 모두가 바라는 일일 네. 것이고요. 반드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서로 경쟁하듯이 지금 뭐 내가 맞네, 너 아무것도 안 갖고 있잖아 이러고 이렇게 사실 굉장히 볼품없이 싸우는 모양새까지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오 총장님이라고 네. 여쭐까요? 오 국장님. 네, 오 네. 국장님. 네. 말씀에 조금 이어서 하면 사실 그 당시에 지금 제가 조금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 후보가 당시 이제 그 당 경선 후보에 참여를 하면서 경선 룰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 기존에 있던 후보들이 왜 윤석열만을 위한 그 경선 룰을 변경하느냐, 역선택 조항을 왜 뭐 금지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면서 근데 이게 지금 당원 명부 유출 뭐 이것과 같이 보면은 훨씬 더 어떻게 정교하게 그 경선을 부정을 하려고 했던지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단한 참 내공을 갖고 계신 게 확실합니다. 저희들은 계속 취재하면서 그 부분도 의문이 되어서 분명히 사전에 누군가 기획을 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탄생하기까지 검찰총장 그만둔 게 2021년 3월인데요. 네. 4월 3월 말부터 여론조사를 시작해요. 네. 그리고 7월 초에 입당을 합니다. 네. 그리고 9월 달에 경선을 시작하거든요. 네. 본경선은 10월 달부터 이렇게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절묘하게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머니투데이 여론조사만 계속 윤석열 후보가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7대3으로 있던 경선 규칙이 당원하고 국민이 5대5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공표 여론조사만 무려 명태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전체 81회 중에서 58회, 네. 비공개 여론조사가 23회 이루어집니다. 뭔가 이게 그렇죠. 기획이 돼 있는 거 그렇죠. 맞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역사상 이렇게 정치 경험이 없는 분이 짧은 기간에 대통령이 된 것은 처음이잖아요. 뭐 전두환은 뭐 쿠데타로 이렇게 광주 학살을 통해 된 거지만 그런 과정이 아닌 이런 상태는 치밀하게 기획하고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특히 이준석 당대표의 동의도 없이 기습 입당을 하면서 그때 한창섭인가요? 그분하고 녹취록이 공개됐잖아요. 그 한 지지자 그 호남분인데 네. 거기서 자기가 국민의힘을 좋아한 거 아니다. 사실 민주당이 더 좋은데 들어가서 그냥 뭐 뽀개버리겠다. 뭐 쥐약 먹은 놈들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국민의당을 폄하하고 이렇게 말해서 사실상 점령군처럼 들어간 건데, 맞습니다. 정치 경험이 없는 검사 출신이 이것을 치밀하게 기획하는 누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그게 이제 명태균 씨가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또한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이렇게 많이 하면 머니투데이야 뭐 자기 비용으로 했겠지만 다른 또 비공개 머니투데이 돈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것도 그렇죠. 확인됐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문제예요. 그냥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많이 그러니까 터지니까. 전부 이게 정치헌법 위반 아니에요, 다들. 그러니까 다 지금 이게 문제인데 다 이걸 범죄네요. 아니 그 돈을 누가 냈어요? 이거 아무도 안 수사해- 냈죠. 그거 민식이가 수사해야죠. 그 대통령한테 받으러 갔는데 그러니까. 못 받았죠. 3억 네. 6천, 뭐 3억 7천 5백 네. 못 받은 거죠. 액수는 더 커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대목에서 전 대표님, 내가 한마디 안 할 수 없는 게, 사실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3년 전 민주당 당대표 전당대회 때 경선 과정에서 저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일부 돈 봉투를 돌렸다. 이걸 네. 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역 윤관석 사무총장까지 구속돼 있고. 그때 검사가 이제 논고를 하면서 저를 기소하면서 이제 처음에 첫 재판 때 공소장을 읽는 거 아닙니까? 이 정당 민주주의가 너무나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데, 이 돈을 써서 대의원을 매수해가지고 정당 민주주의를 왜곡시킨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그래서 나를 이제 기소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금 그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 선거에 지금 이게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정상적인 여론조사면 이렇게 했겠어요. 여론 조작을 하려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억 6천만 원 돈을 안 받았다는 것은 일종의 사실상 정치자금 위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 촉구합니다. 명태균 이 관련 문제를 송영길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한 거 한 50%라도 투입해서 해라. 제대로 수사를. 네. 아니 범죄가 그렇게 큰데 반만이라도 투입하라는 반만을 거는 투입 안 하니까. 송 대표님 관련해서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건으로 구속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렇게 증거가 나왔어. 그런데도 수사하지 않아.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 아닌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는 것인데. 제가 조금 예. 더 이제 하면은 제가 저 때 경선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9월 2일 날 고발사주 첫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윤석열 캠프에서 무슨 정치공작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뭐 제가 뭐 홍준표 시장 캠프에 있다는 또 뭐 이런 헛소문 막 보내면서 막 이런 막 그걸 했었거든요. 근데 저 때 경선을 제가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도 되게 특이하게 봤던 게 어느새 입당을 몰래 하더니 어느새 의원들이 쫙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이제 막 캠프에 막 몇십 명 뭐 지지 선언 정도가 아니라 이게 왜 이렇지? 정상적인 정당이면은 이런 대선 경선에 있을 수가 없는데 아무리 외부에 좋은 후보가 있다고 한들 왜냐면 그 전에는 이제 특검 검사로서 이제 그 수사팀장으로서 이제 거의 이 당을 박살을 내려고 했던 그런 약간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인데 점령군처럼 해서 줄까지 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무언가가 이미 대세론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네. 그 대세론 형성되는 도구가 사실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그리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공천심사위원도 하고 뭐 최고위원도 하고 했지만 제가 또 했던 일이 경선 룰을 정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국민의당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모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공천할 때도 전쟁이지만 경선 룰 정할 때는 거의 막 완전 난장판이에요. 정말 그 룰 하나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오랜 당 후보들은 사실 각 당 내에 이미 어느 정도 세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룰을 어떻게 전환하느냐가 당대표를 바꿀 수도 있고 사실 대통령 경선 후보를 바꿀 수 있는 정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고 직후에 경선 참여를 한다 이후 바로 직후 이제 변경을 됐습니다. 그 도구가 이제 사실 여론조사를 얼마만큼 하자, 뭐 여론조사 문항을 어떻게 바꾸자.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기획이 됐다는 것 정도의 좀 이상의 약간 집단적인 어떤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자, 듭니다. 당원 명부를 이제 이렇게 유출해서 뭐 후보들이 홍보용으로 써야 되는 것을 여론조사를 해서 혹시라도 그 데이터의 내용을 이렇게 따져가지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한테 선거운동 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면 치밀하게 누군가 계획을 세워서 했다. 요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다시 따져봐야 할 게 경선 전에는 국민의힘 권리당원이 한 35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국힘 쪽에 원래 당대표를 지내셨던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런데 저 당시에는 우리는 흥행에 성공을 해서 56만 8천까지 갔다고 했는데 그때 특정한 종교 집단이 대거 들어왔다는 이야기. 왜냐하면 일반 여론조사를 하면 홍준표 후보가 1등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뒤집어지기 시작해서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는 이겨나가는 과정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야,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하나의 단서가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 실제 어떤 거대한 몸통이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까지 가 있다. 오창희 국장님. 그게 신흥종단. 예? 사이비 같은 신흥종단이라는 의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흥종단의 구성원들, 신도들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도 갑자기 대거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이 있어요, 지금. 서울 당대표 경선에서 갑자기 이제 결과를 대선 후보 경선. 대선 후보 경선. 네,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건 정말 정치 농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거듭 이것도 이 사이비 신흥 종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양대 정당의
대선에 개입하느냐? 그러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 그 신흥종단이 예를 들면 교주의 형사처벌 문제라든지 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이런 차제에 좀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자유롭게 뭐 종단 활동, 종교 활동일지 뭐 이익 활동일지 모르지만 이런 걸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고 이 욕구로 가는 창구가 바로 대선의 경선이었다고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 제도에 기반해서 어떤 후보를 선택하고 또 그 후보를 우리의 지도자로 뽑는 과정 자체가 다 왜곡돼 버리는 거니까 우린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하고 있느냐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고 이 진실은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네요. 여기서 에피소드 하나 얘기 줄게요. 아마 내가 방송에서 한 건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신천지 교인들이 대구 무슨 병원에 그 조문을 갔다가 그 코로나가 이제 퍼지는 계기가 됐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환자들의 그 추적 경로를 하기 위해서 명단을 내놓으니까 안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만희 그 교주 집 앞에까지 가서 급습을 했죠. 그만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행정처분을 하고.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윤 총장님. 아니, 윤 총장이 압수수색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압수수색 권한도 없는 경기도지사가 행정권을 가지고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왜 윤석열답지 않게 압수수색을 못 합니까? 아마 그때 추미애 장관도 그런 지시를 했다 그래요. 네. 근데 그때 윤 총장이 나한테 말하는 게 좀 이상하게 소련 말을 하더라고. 소련 말을. 소련 말을 이제 못 알아먹는 말을 러시아 한다는 말.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네. 이게 뭐 이게 감염 위험성이 있고 뭐 이게 압수를 하게 들어가면 뭐 이 윤석열답지 않는 아주 좀 애매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천공의 지시가 아니었느냐. 천공이 아니고 천공의 지시. 천공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래서 저쪽 영적인 뭐 예. 다 우호적인 집단이니까 예. 잘 관리해야 된다. 네. 아마 그때 그러한 전략적 그때부터 그래서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중요한 기사거리 하나 나오네요. 그러니까 네. 이 검찰총장이 윤석열이 총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대선을 위한 예비 선거운동 기간으로 이 대한민국 검찰총장직을 사적으로 활용한 거잖아요. 특활비 써가면서 조직 관리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조성은 작가가 나온 이유. 자, 그전에도 고발 사주는 뭡니까? 총선 때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지시한 사람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그 당시에 고발 사주를 실행했던 손준성 차장검사가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검사장으로 승진을 하고 그렇죠. 재판을 받는데 1심에서 1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곧 항소심 재판부에서 선고를 하게 돼 있죠. 네. 자, 그때도 총선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이 고발사주 사건이 사실은 고발사주 사건 그리고 검찰의 어떤 집단 범죄 뭐 은폐하는 그런 부분만 이제 부각이 돼서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이 사실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왜 이거를 그 책에도 써져 있지만 그 왜 이제 그 공익신고를 했냐면 법정 선거 기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대검찰청 공익신고를 하러 가서 심지어 제가 법정 선거 기간 하루 전날 이 고발장이 전달이 됐어도 제가 공익신고를 결심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게 그 법정 선거 기간이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 뭐 플랜카드 몇 센치 뭐 이런 것까지 그렇죠, 뭐 그렇죠. 김밥 한 줄 줘도 이제 막 처벌을 바로 받고. 임박할 때 있었던 예, 일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하면 참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약간 좀 운명적인 것 같은데 네. 그 시기 이제 2020년 4월이 그때가 딱 코로나 이제 시기랑 맞물려서 총선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코로나 때문에 막 이동도 못 하고 근데 그거를 되게 조국 사태 이후에 막 굉장히 야당이 당시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대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죠. 코로나를 전후로 이제 굉장히 의외의 선거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오히려 네. 민주당이 굉장히 압승을 하는 선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시기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자기가 그때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민주당 가고 싶은데도 이제 자기가 이제 못 갈 것 같으니까는 이 고발장을 해서
야당에 접수를 해라. 네. 이제 거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뻐꾸기가 알 나올 때 이렇게 미리 이제 탕란을 할 때 미리 이렇게 이렇게 던져 놓는 네. 거를 하지 않습니까? 약간은 그런 과정 중에서 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고발사주 사건은 총선 개입 사건입니다. 네, 대검찰청의 그렇죠. 총선 개입 사건입니다. 이 얘기는 대검찰청이 총선 개입 사건에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안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검찰청 총장의 부인이 총선 개입 의지를 갖고 있다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명태균 씨 사건과 이어서 보면 굉장히 그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검찰총장 시절 때부터 총선 어떤 선거 정치 개입을 굉장히 그렇죠. 어떤 약간 집착에 가까운 수준에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보도를 종합해 보면 실제로 윤석열 대선 후보와 명태균의 관계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의 관계냐 99%는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다라고 추격되고 바깥에서 여론조사에서 계속 이렇게 보고를 해왔다. 자 그러면 네. 대선 전반의 상황 경선 과정에서 누가 주도했느냐 후보나 후보의 측근들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주도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그렇죠. 겁니다. 천공 김건희가 다 그렇게 예. 거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정권에 저는 시작부터 이렇게 봤잖아요. 저 정권 탄생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얼마나 그렇게 했었습니까? 근데 이 정권에 처음부터 등장하는 사람이 계속 바뀌어요. 사실 천공이 1등인 줄 알았잖아요. 우리나라 서열 1위가 막 천공이다. 막 이런 뭐라고 해야 돼? 조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보니까 더 센 사람이 있었어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네. 그거는 저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도구. 김건희의 도구죠. 그러니까 어떤 그 영적인 사람이든 뭐 점을 잘 보는 사람이든 이것은 그때마다 필요했던 어떤 그 약간의 뭐 무속이나 여러 약간 그 이성적이지 않는 어떤 그 영역을 도구화해서 사람이 필요해서 그냥 그때 그냥 대체를 한 거지 이것을 관통하는 굉장한 축약된 의지가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명태균 씨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뭐 무슨 박사 뭐 이런 사람 또 등장할 수도 있어서 정말 화가 나는 거. 네. 헌법에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예요. 헌법 7조고요. 게다가 검사는 힘을 많이 가졌으니까 검찰청법에 특별히 넣어줘요. 객관 의무 뭐 이런 거를 하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을 때려잡는 일만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혹시 유리한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 증거도 객관적으로 같이 밝히고 이래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의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이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의 뜻도 있는 거고 또 역사적 책무도 있고 법률적 책무도 있는 상황에서 송영길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대놓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거나 또는 자기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진출하면 좋을지만 짬짬이 수준에서 꼽고 있었다면 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출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무능하구나 결과적으로 보니까 대책이 없구나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한참 전부터 그런 짓들을 정말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벌였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다시 생각나면 해임시켰어야 돼 그때. 해임시켰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해임시켰어야 돼. 고발사주 특검을 하셨어야죠. 아, 그렇죠. 맞아. 그때 저 혼자 싸우기 두지 말아주셨어야죠, 그건 진짜. 정말 죄송한 일이. 오늘 아침 뉴스토마토가 명태균 대표가 지난 지방선거 2022년 6월입니다. 강원도지사 김진태, 경남지사 박완수가 로비를 통해서 공천을 받았다. 그 로비 대상이 누구였냐? 바로 김건희 여사였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황으로는 쭉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 당시 윤한홍 의원이 경남도지사 하려고 했는데 밀려났고 박완수가 됐습니다. 강원도 누가 됐습니까? 황상무 KBS 앵커가 공천을 사실상 확정했는데 그것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걸 뉴스토마토가 단독으로 이제 보도하면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을 통해서 엄청난 로비를 받고 몇 개를 해줬는데 그 중에 2개가 이제 드러났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충분히 그럴 수
개연성 있었다. 충분하고요. 예. 명태균 씨가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것,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뭐 모호한 태도를 보이긴 하지만 이준석 뭐 개혁신당 의원을 통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통해서 또 대통령실의 여러 반응들을 통해서 이분이 상당한 역할을 장기간 해왔고 그 상당한 역할이라는 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의 직거래를 통해서 공천 개입도 하고 누구를 국회의원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뭐 지사를 만들어주기도 할 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입증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굉장히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 있을 것 같은 일로 받아지는데요. 근데 그때 김진태 부지사는 이준석 대표 살려준 게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져 이제,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이준석 당시 대표와 뭐 김건희 여사의 관계에는 저희들이 이제 알 수는 없고 그렇죠, 그건 알 수가 뉴토마토 취재 결과 그때는 완전히 결렬되기 전이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제가 취재해 보니까 직접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명태균 쪽으로. 자 찾아왔는데 그러면 그 찾아오기 전에 누가 소개를 했느냐? 거기도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등장을 합니다. 김영선 의원과 두 사람이 대선 과정에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자 지지 호소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세력을 넓히고 전국의 조직원을 10,000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저런 과정들을 봤을 때 지방선거 때 개입한 거 아니냐라고 보도를 했고요.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도와줬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남아 있어서 네. 검찰 수사가 이제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이하게도 대통령실 반응이 없습니다. 캠프 쪽도 반응이 없고 국민의 힘 반응도 좀 이상합니다. 네. 자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 송 대표님. 해야 될 정도가 아니라 근데 검찰이 핸드폰 압수했다가 돌려줬다고 그러는데 포렌식으로 아마 이미지를 다 떴겠죠 검찰이. 그거를 만약에 하지 않고 돌려줬다면 부실 수사가 될 텐데. 자 그것도 이제 명태균 뭐 줄만한 핸드폰을 줬겠죠. 뭐. 깨진 폰 네. 2개 주고요. 네. 공폰 하나를 줬고요. 그래서 공폰 그거는 필요 없으니까 7시 만에 돌려줬는데 깨진 폰을 지금 포렌식으로 한다는데 포렌식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자 주진우 기자 있지 않습니까? 뉴스공장 주진우 기자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숨겨놓은 게 확실히 있다. 포렌식 4개 정도 떠났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했다는 게 있는데요. 그 영상 잠깐 볼까요? 김 여사한테 공천을 부탁한 것 자체만도 이게 공천 개입으로 의심되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크게 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왔다고 하면 음성 녹취도 되어 있는 건가요? 자기가 돈 주고 전화기 4대 다 포렌식 해놨다. 네, 음성 나는 사진을 안 찍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놨다. 그리고 그 포렌식한 전화기가 예.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 자 그렇죠. 시사인에서 오늘 네. 저게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요. 자 주진우 기자가 7시간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때 늑대에 대한 폰은 이미 포렌식으로 다른 데 놔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격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를 건들면 한 달 안에 예. 하야든지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내보이는 거겠죠. 아무도 못 건드리죠. 홍준표 시장이 빨리 검찰 나서서 수사하라. 유승민 의원도 저렇게 큰 소리 치는데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사기꾼 뭐 비슷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신가 있으면 좀 준비해 주시고요.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검찰 수사라고 촉구도 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 발언 준비되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검찰이 그러면 수사할 거냐 말 거냐. 검찰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치 검사 책까지 쓰셨고 네. 베스트셀러 돼 있던데 교보문고 1등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치 검사. 이제는 아니겠죠. 네. 아, 농담입니다. 제가 정치 사회분야 1등이에요. 네. 근데 이제 참 제가 이 정치 검사 그다음에 이 공익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옛날의 경험들이 이거를 하라고 트레이닝을 시켰나 하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최고위원을 했던 시기가 박근혜 탄핵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국정조사준비위원을 했었고요. 근데 굉장히 보면 그때 처음에는 뭐 이제 그 미르재단 이사회 의사록이 이제 뭐 서명 위조됐다. 그걸로 이제 발단이 돼서 무슨 고구마 줄기 캐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났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장 큰 이제 팡 하고 터졌던 이제 탄핵의 트리거는 뭐였냐면 총선 개입이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최순실 당시 이제 여기 총선 개입까지 했다. 이제 그 뭐 번호 순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친박 의원들, 네, 친박 의원들 뭐 이런 골라내고.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제가 국민의당에서 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특검을 통과를 시키고 이제 그걸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3당이었어요. 교섭단체가 3개였기 때문에 두 당만 합의가 됐으면 사실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교섭단체가 2개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거죠. 특검을 사실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부분이 사실 제가 굉장히 아쉽고요. 네. 검찰 그 당시에도 왜 특검을 했냐?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수사하는 걸 믿지 못하겠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 특검에 이제 박영수, 뭐 윤석열 다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윤석열 검찰은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죠. 그렇다면 이제 또 제가 더 하나 걱정이 되는 거는 특검 설령 통과를 시켜도 거기에 파견 검사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사건이 객관적인 기소까지 하는 그 과정에서 대다수의 현직 검사들이 파견 와서 이제 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96석의 거의 야당들이 뭘 하고 있나? 이거는 그냥 단순히 특검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여서 지금 명태균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 한번 들어보고 과연 수사가 계속 갈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김대남 씨 같은 협잡군, 정치 브로커들이 정치권 뒤에서 음험하게 활개친 것 국민들께서 모르셨을 겁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전근대적인 구태 정치입니다. 이런 구태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정치 브로커가 자기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 국민들께서 얼마나 한심하게 보시겠습니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관련된 분들은 자신 있고 당당하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밝히십시오. 자, 저렇게 하면 이제 수사는 합니까? 아니요. 당 대표가 그러니까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의 말은 전형적인 선거용 발언이에요.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브로커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럼 브로커는 뭡니까? 도구잖아요. 브로커를 통해서 선거를 자기에게 원하는 방향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갔던 브로커를 쓰는 사람, 사용권자가 있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윤석열 부부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고 김대남 씨를 대통령실에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부부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고 이것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작정하고 한 말도 아니라 기자가 대통령 부인이 왔다 갔다 하고 마포대교 올라가고 이런 건 문제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선거 국면에서 한 얘기죠.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아주 그 여당 대표로서 선거 국면에서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조금 립 서비스를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거죠. 네. 아니 그러면 얘기해야죠. 정확히 명태균이 문제입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문제인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죠. 그것까지는 못 나가겠는 거예요. 자,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이제 이 문제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됐는데요. 전현희 의원이 이 문제 가지고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대신 김영선 의원을 용고가 없는 창원어창으로 공천하고 그리고 이후에 명태균 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세비 절반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이 모든 과정이 김건희 여사의 도움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32조 위반, 그리고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45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주일이 더 지나면 21일입니다. 월요일 날 국회 법사위에 강희경 씨가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희경 씨가 출석을 하는데 본인의 요구 조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21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저뿐만 아니고 김영선 의원, 전 의원, 명태균 대표 세 사람이 모두 나와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꼭 밝혀야 합니다. 꼭 나오셔가지고 시시비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정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김영선 의원, 명태균은 계속 지금 횡령 사기범으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의원도. 이런 정도면 같이 나와서 국민 앞에서 각자의 주장을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뭐 아까 우리 패널 분들께서 이제 저 명태균 씨의 이야기는 네. 자신의 방어용이다. 나 예. 건들지 마라. 나 거의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절반은 광고 같거든요. 뭐라고요? 광고 같다고요. 광고. 네. 나 다음 선거 때 불러주세요. 왜냐면 네. 사실 이렇게까지 내가 영향력이 있어. 뭐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곳곳에 나는 이렇게 뭐 심지어 난 대통령까지 만들었어. 왜냐면 이게 선거 같은 경우에는 더 잘 아시겠지만 잘하는 사람한테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무리 문제 생겨도 결국 나 못 건들 거야. 그 다음에 나 또 누구 찾아야 되는지 알지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는 계속 SNS에 공개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강혜경 우리 공익신고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절박한 거죠. 그러니까 그는 광고 반, 그러나 못 건들 걸 약간 약 올리는 거 반. 그 다음에 협박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사실은 너무 진심으로 이 사건을 밝혀야 된다. 그게 약간 대비가 되더라고요. 자,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대구지검이 이례적으로 네. 재수사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저 임성근 사단장을 피의자로 아예 딱 적시해서 압수수색을 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반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 건도 이제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고 창원지검에서 지금 이 사건을 만지작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대통령실 뜻대로 계속 묻고 갈 것이냐, 아니면 송 대표님 드러내놓고 누군가는 반기를 들고 진실을 향해서 가보자라고 하겠느냐, 요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경계선상에 있는데 저는 민주당과 이제 조국혁신당 야당 대표님과 지도부에 진짜 요청하고 싶은 것은 경고를 해야 된다 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우정 지금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이 세 사람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종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자들이잖아요. 네. 만약에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면 세 사람을 다 즉각 탄핵하겠다라는 경고를 해야 된다 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바로 탄핵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일단 어찌됐건 업무 정지를 도이치모터스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이거를 무혐의 처분한다는 것은 모든 보수 세력도 더 이상 쉴드를 할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국민의힘이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에 필리버스터를 안 했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것을 딱 하게 되면 검찰 조직은 전부 흔들린다고 봅니다. 예. 무너지고 자기가 언제든지 정권이 교체되면 자신의 행위가 다 사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제2의 이러한 자율적인 검사들의 행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검찰이 움직여야 되는 거 하나, 국힘도 이것을 안 될 경우에 조치를 하겠다는 선언 하나,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문제가 명태균이 정말로 국민이 원하는 진실을 그대로 폭로해 줄 것이냐. 어떻게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운명은 명태균 씨가 정한다고 봐요. 네. 그 정말 홍보용인지 뭔지 방어용인지 섞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명태균 씨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한 언행에 따라서 국민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협작군 브로커가 되느냐, 아니면 아주 중요한 살아있는 권력의 뇌관을 터뜨리는 양심적 제보자가 되느냐, 내부 비리 고발자가 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봐요. 근데 이런 순간에 사실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당장은 뭐 구속을 면하는 것 같지만, 명태균 씨가 만약에 구체적인 범죄에 가담했다면 지금 구속을 면하는 거지 2달 있다가 3달 있다가도 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편에 서서 정말로 제대로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참여하는 태도를 보이면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힘, 국민의 힘을 믿고 그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한 자기 선택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검찰의 균열이 이미 시작됐다고 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말 정의에 대한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상태로 계속 가면,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뭐 임기를 다 마치고 꼬꾸라지든 중간에 어떻게 되든 간에 굉장히 강력한 국민적 요구를 통해서 검찰 개혁의 바람이 불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수사와 기소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검찰청의 해체를 의미할 텐데요. 그럼 지금 검찰청에서 일하고 있는 검사들은 어떠냐면 이를테면 검사들이요. 정년 퇴임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공무원이 좋은 게 정년 보장이 된다는 건데 정년 퇴임을 안 한다는 건 이를테면 부장검사까지만 가면 나는 바로 개업해가지고 정관예우 대접받으면서 돈 벌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현직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건드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야당에도 그렇고 여당에도 그렇고 대통령실에도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기 일단 10월 16일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은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가 예정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우리 오 소장이 말씀처럼 한동훈이란 분이 그냥 립 서비스로 그때그때 그냥 얄팍하게 한마디 선거용으로 한번 해놓고 나서 진정으로 결과와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냥 쇼만 하다가 신용내다가 그냥 머리 숙이고 꼬리 내리고 내려온 것이 된다면 정치적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말한 대로 명태균에 대한 수사, 협작군 이렇게 브로커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독대해서 대통령 만나서 수사하십시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의사 전달을 해서 약속과 성과를 받아와야 정치인으로서 이 한동훈의 존재가 입증이 되는 거지. 거기 가서 또 말도 못하고 또 이틀막에서 고기만 먹고 돌아오면 의미가 없을 거고 의료 대란 문제와 이 문제를 풀고 와야 정치적인 뭐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거기가 아마 중요한 파열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근데 여기서 계속 이제 주인공은 이 사건의 주인공은 명태균 씨가 아닙니다. 강혜경 씨도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그리고 공무원들, 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이 주인공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의 입이 자꾸 이렇게 마이크가 가니까 이 사람들이 마치 주인공처럼 저 사람들이 좌우지를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협작권 맞죠. 협작권 맞지만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거는 어떻게 보면 도구로서 사용됐고 결국 그거는 고위공직자들이 공천 개입을 하고 여러 가지 이 도구를 해서 실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거는 고위공직자들입니다. 네. 이것을 사실 호도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방송에서 정면에 그 모니터 이제 네. 화면이 있는데 정면으로 이제 오랜만에 한동훈 그 당대표를 봤지 않습니까? 네. 제가 굉장히 좀 얼굴만 봐도 약간 실소가 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직전에 직책이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었고 네. 바로 직전에는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무슨 자기가 바꾸겠습니다. 자기 총선 나온 거 아니잖아요. 자기 후보로 나온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 후보로서 무슨 문구를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미 수사는 벌써 시작됐어야 됐고 다른 정권 같았으면 벌써 이 지금 등장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벌써 이제 뭐 약간 구치소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 굉장히 자유롭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상하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단순히 선거용을 넘어서 검사들이 이제 파열음이 날까라는 것들은 전 지금의 이 법무장관은 거의 나는 권력자가 되기보다 바보를 할 거야. 약간 이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완전 약간 저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정도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이제 뭐 검찰이 뭘 해주리라 생각하지 말고 정치가 어떻게 해야지 바로 서는지를 196석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조선은 아까 윤석열 대통령 용산 그리고 고위직 공직자들이 이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보통 주인공이라는 말은 긍정적 의미일 때 쓰고 장본인이라는 이제 얘기를 뭐 하고 지금 현재 화면에는 자
명태균이가 더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런 사람들일 것이다 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결국 어떤 식으로든 진실은 드러난다. 지금 명태균 대표가 이 방송 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더 큰 일이 터지기 전에 아까 오창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 앞에서 참여하고 반성하고 있었던 일 그대로 드러내놓고 혹시라도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져서 정말로 나라를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릴 순간이 온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검찰 수사를 이쪽 저쪽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대통령실이 이 사람을 막아주고 있겠죠. 더 큰 걸 터질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본인이 넘어서지 못하는 벽들이 지금 취재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M입니다. M입니다.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이 말은 본인도 요즘 뭐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던데 M 터진다 곧. 그러면 아예 개전 또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명태균 대표님. 지금 저와 인터뷰했듯이 강희경 씨가 스픽스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밝혔듯이 본인도 정말로 진실을 밝혀주면 좋겠다는 제가 참 순진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정말로 중요한 얘기인데 명태균 씨랑 말을 섞어 보셨잖아요. 네. 말을 섞어보면 우리가 그래도 이 사람이 그냥 형편없이 막 망가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좀 없어지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예를 들어 국민의 편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니 홍준표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뭔가 카드를 꺼내고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복잡한 전쟁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신에게 시간은 많지 않다. 자, 이 M자가 명태균이었는데 제가 오늘 비유적으로 표현한 M자는 그 명태균의 이니셜 M자가 아니라는 말씀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취재하면서 짐작이 갑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덥석 잡으면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 폭로 못하고 잡혀갈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서울시 교육감, 부산금정구청장 그리고 곡성군수, 영광군수, 강화군수 선거가 있는데요. 투표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도 내일 꼭 사전투표 하겠습니다. 하시지 않은 분들 함께 나가서 국민으로서의 권리 꼭 행사해 주시면 한 말씀, 고맙겠습니다. 한 말씀 예. 제가 한번 보태면요. 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진보 보수가 나눠져 있는데 진보 개혁의 대표가 정근식 후보고 네. 보수 대표가 조전혁 뉴라이트 출신입니다. 뉴라이트 알려져 있었죠. 제가 인천에서도 국회의원을 같이 했으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 구독자 여러분, 좋은 후보, 필요한 후보, 정권을 심판할 후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후보는요, 투표해야만 당선됩니다. 움직이셔가지고 꼭 투표하셔야 합니다. 자, 기왕에 이렇게 자, 사전선거 홍보 열심히 해달라고 사전선거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지금 사전투표죠. 투표. 사전투표죠. 투표 홍보를 해드렸고요. 조선 작가 이렇게 나와서 패널들 그리고 또 송 대표님은 평소에 존경한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같이 해보시니까 좋습니까? 뭐 제가 이제 사실 그 고발사주 사건 말고는 예. 이런 어떤 그 굉장히 시사적인 그리고 이슈가 말할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 경험을 녹여서 이런 말할 기회가 있어서 뭐 감사하고요. 또 제가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